기후 위기 관련 소재 많을 테니까 잘 챙겨. 사람들은 위기 스토리에 더 몰입한다니까. CNN 선임 프로듀서 마크 스펜서가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서울을 전형적인 동아시아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단정했어요. 1천만 과밀 도시에서 자연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미세먼지, 열섬 현상, 홍수 위험. 이런 게 진짜 뉴스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 도착한 CNN 생태 다큐 프로듀서 레이니 카터가 목격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수천 마리 철새가 월동하는 밤섬. 퇴근 후 10분이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계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국립공원급 설산과 숲들.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서구 언론이 가진 편견과 한국이 실제로 이뤄낸 기적 사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레이니 카터입니다. CNN에서 도시 생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듀서예요. 45세가 되도록 전 세계 메가시티들을 취재해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로비의 키베라 슬럼, 남미 상파울루의 파벨라, 런던 템즈강의 기적 같은 복원까지. 도시의 절망과 희망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서울행은 달랐습니다. 12월 새벽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첫 느낌은 투명한 추위였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는 하얀 안개에 쌓여 있었고 멀리 어렴풋하게 도시의 실루엣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방에는 작은 가죽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적어둔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 겨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였어요. 1천만 인구가 밀집한 동아시아 최대 메가시티.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 끝없는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자연이라고 해봤자 강변에 일렬로 심어놓은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맡기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얼어붙은 하천이 콘크리트 제방 사이로 흘러가고 공장 굴뚝들이 멀리 하얀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아파트 단지들이 지평선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숲 같았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동아시아식 개발 도시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같은 CNN 다큐멘터리 부문 선임 프로듀서인 마크 스펜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레인이 서울 도착했지? 기후위기 관련 소재 많을 테니까 잘 챙겨. 홍수 피해, 열섬 현상, 과밀 주택 문제. 시청률 나올 만한 거 말이야. 마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도시의 위기와 재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만 전 조금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게만 찍지 마. 사람들은 위기 스토리에 더 몰입한다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어졌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CNN 내부에서 마크와 제가 경쟁하는 구도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청률이 낮으면 제 팀이 축소될 수도 있었어요. 명동 근처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캐리어에서 촬영 장비를 꺼내 점검하고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창문을 열자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그와 함께 희미한 강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시원한 겨울강 특유의 냄새였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멀리 어둠 속에 강 하나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이었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압박감보다는 조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강 위를 작은 불빛이 움직여 지나갔어요. 아마 야간 운항하는 유람선이나 화물선일 거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촬영 스케줄을 다시 점검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밤섬 겨울철새학교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철새를 관찰한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마리 오리 정도를 망원경으로 보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숨을 쉬는 생물이다. 이것이 제가 20년간 도시 생태를 취재하며 믿어온 철학이었어요. 아무리 큰 메가시티라도 어딘가에는 자연의 숨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파리의 블로뉴 숲처럼 말이에요. 서울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마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후위기와 과밀로 신음하는 콘크리트 정글일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아프리카와 남미 슬럼가를 취재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찍은 절망적인 영상들이 현지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때부터 방향을 바꿨어요. 도시의 위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회복과 희망의 가능성도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서울편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었어요. 물론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보여주되 이 도시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 너머로는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모두들 어떻게 이 거대한 도시에서 숨을 쉬고 있을까요? 어떤 공간에서 위로받고 어떤 순간에 자연을 느끼고 있을까요? 휴대폰의 마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 취재지. 미세먼지 농도, 아파트 과밀 현황, 홍수 위험 지역 꼭 챙겨. 그래야 임팩트 있어.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로 가서 한강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자. 이것이 20년간 도시를 취재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선입견은 종종 현실보다 더 강력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노트를 꺼내서 첫 번째 메모를 적었어요. 12월 22일 서울 도착. 첫인상 생각보다 넓은 강, 생각보다 조용한 밤. 도시와 강이 서로를 압도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숨을 쉬고 있을까? 내일부터 그 답을 찾아보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강 위로 새벽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천만 명이 잠든 도시를 품고서 묵묵히. 꿈속에서도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첫 촬영지인 밤섬 생태체험관에 도착했습니다. 마포대교 위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었어요. 바깥에서 보면 그냥 다리 난간 옆에 붙은 평범한 컨테이너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겨울 한강의 장관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얼지 않은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야구장만 한 크기의 작은 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저게 밤섬입니다. 안내를 맡은 윤혜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63세의 활기찬 여성이었는데 흰 머리가 살짝 섞인 단발머리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CNN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네, 서울의 겨울 생태를 담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제대로 오셨네요. 윤혜정 선생님이 체험관 안을 가리켰어요. 체험관 안에는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패딩을 입은 어르신들,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들, 초등학생 아이들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3, 4, 5 모여서 유리창 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대형 망원경들이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철새 사진과 설명 패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오늘 우리 교실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유리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제가 아니에요.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거든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강 위에 하얀 점들이 빽빽하게 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나 얼음 조각 같아 보였는데 망원경을 들이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천 마리의 새들이 물 위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거든요. 흰죽지들이 물속으로 머리를 푹 넣었다가 올라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청둥오리 무리가 느긋하게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는 덩치 큰 기러기떼가 비자 형태로 날아와 착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제가 감탄하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보시나 봐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새들이 도심에 와요? 겨울마다 와요.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여기서 겨울을 나거든요. 망원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밤섬의 나뭇가지들에는 민물가마우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목을 길게 빼고 날개를 활짝 펼쳐 말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빨래를 널어놓은 것 같았어요. 물가 얕은 곳에서는 외가리 한 마리가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겨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건 말똥가리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하늘 위에서 큰 새 한 마리가 둥글게 선회하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날개를 펼친 모습이 웅장했습니다. 맹금류군요. 맞아요. 겨울철에 이곳까지 내려와서 사냥해요. 그때 물 위에서 갑자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갈색 털덩어리 하나가 폴짝 솟아올랐다가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저건 뭐예요? 수달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수달이 도심 한복판에 살아요? 2015년부터 한강에 돌아왔어요. 수달이 산다는 건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런던의 템즈강에서도 수달을 보는 건 대단한 일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수달을 본다니. 체험관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스케치북을 펼치고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옆에 앉아서 새 이름을 하나씩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하얀 새는 뭐예요? 저건 흰죽지야.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온 거야. 러시아에서 왔어요? 정말요? 그럼. 아주 추운 곳에서 우리나라로 피서 오신 거지. 피서요? 겨울인데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시베리아는 우리보다 훨씬 추워. 그래서 여기가 따뜻한 남쪽이야. 우리가 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매년 인사하러 오는 거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환경보호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일상 대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여기는 언제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하신 거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답했어요. 한 10년 넘었죠. 처음엔 새가 별로 없었는데 해마다 늘어나더라고요. 왜 늘어났을까요? 강이 깨끗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녀가 밤섬을 가리켰어요. 저 섬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새들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출입이 금지된 거예요? 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곳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새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도시에서 자연을 위해 일부러 비워둔 자리라는 것을.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저기 다 폭파해서 없앴었어. 폭파요? 개발 때문에 말이야. 그때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저 애들이 다시 찾아와줘서 다행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다시 복원하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무를 심고 사람들 출입을 막고. 그렇게 조용히 기다린 거지. 윤혜정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여기는 사람이 조금 덜 가지는 대신 새들이 더 머무는 곳이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철학에 감동했어요. 개발 가능한 도심 땅을 일부러 비워두고 새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둔다는 발상. 체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맘섬 겨울 철새학교. 도심 한복판에서 세계적 보호종 철새를 무료로 관찰하는 프로그램 출입 제한이 아닌 야생을 위한 비워둔 자리 폭파된 섬이 다시 철새 낙원으로 복원.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이 도시는 사람이 조금 덜 가지는 대신 새들이 더 머무는 공간을 만들었다. 체험관을 나서며 윤혜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일은 난지로 가볼까요? 자전거 타면서 강변 생태를 둘러보는 겨울철새 라이딩 코스가 있어요. 정말요? 겨울에 자전거를요?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 자전거 타요. 특히 한강에서는요.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크가 상상하는 콘크리트 정글과는 전혀 다른 서울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어요. 망원경으로 본 새들의 모습,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 할아버지의 따뜻한 설명, 윤혜정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미소.
마크에게서 온 메시지도 확인했어요. 어때? 미세먼지 측정소는 찾아봤지? 겨울철 대기질 문제 심각할 텐데.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어요. 대신 창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밤섬이 조용히 떠 있었어요. 수천 마리의 새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밤을 보내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것도 서울의 진실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둘째 날 아침, 난지 한강 야생 탐사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애는 듯 차가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는 벌써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갑에 귀마개를 단단히 고정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가고 있었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물어보자 윤혜정 선생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 자전거를 타요. 특히 한강에서는 겨울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거든요. 왜요? 새들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시야가 확 트이거든요. 현지 촬영 감독 김도윤도 함께였어요. 34세의 날씬한 젊은 남성이었는데 자전거에 짐벌 카메라를 고정하는 솜씨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토박이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여기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강이 제 피난처 같은 곳이에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피난처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멘탈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 와서 자전거 타고 새들 보고 바람 쐬면서 버텼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이 얼마나 중요한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자전거에는 액션 카메라와 작은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윤혜정 선생님이 헬멧을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겨울철새 라이딩 코스예요. 난지에서 출발해서 고덕수변 생태공원까지 약 20km 구간이죠. 겨울철새 라이딩이요? 네, 혼자 타도 좋지만 해설이 붙으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돼요. 페달을 밟고 출발했어요. 한강변 자전거 도로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잔잔한 한강이 흐르고 다른 쪽으로는 키 큰 갈대밭과 작은 습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와 바람이 귀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시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기 보세요. 윤혜정 선생님이 속력을 줄이며 갈대밭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갈대 사이사이로 얼지 않은 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위에 수십 마리의 오리들이 조용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건 청둥오리고 옆에 있는 건 흰죽지예요.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에서 내려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물가에는 목이 긴 외가리 한 마리가 석상처럼 서서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비자 형태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였습니다. 끼룩끼룩하는 울음소리가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저 소리 들으면 겨울이 왔다는 걸 실감해요. 김도윤이 카메라를 하늘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리거든요. 자전거를 다시 타고 계속 달렸어요. 중간중간 쉼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윤혜정 선생님이 새로운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난지습지예요. 원래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이에요. 쓰레기 매립지가요? 네,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여기 매립됐어요. 산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놀랐어요.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운 습지가 쓰레기 덤이었다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매립을 중단하고 20년간 복원 작업을 했어요. 토양을 정화하고 나무를 심고 습지를 조성했죠. 김도윤이 덧붙였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고 저희 세대가 이걸 다시 자연으로 되돌린 거예요. 그 말에서 세대 간 책임과 치유의 의미가 느껴졌어요. 계속 달리다 보니 고덕수변 생태공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더 넓은 습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서 겨울철새 박사되기 프로그램을 해요. 윤혜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와서 새 이름 맞히기 퀴즈도 하고 탐조도 하고 생태 이야기도 들어요. 정말로 멀리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3세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잠깐 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겨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대학생,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
강아지와 함께 걷는 중년 여성, 셀카를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1천만 도시 한복판이 맞나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우울할 때 우연히 왔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주 오신 거예요? 네, 이제는 이런 곳들이 없으면 서울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번아웃 올 때마다 여기 와서 정신 정리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물 위에서 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갈색 털덩어리가 물 위로 솟아올랐다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수달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 와요? 요즘은 한강 전체에서 수달을 볼 수 있어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도심 한복판까지도 와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1천만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 수달을 목격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김도윤이 말했어요. CNN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서울이 생각과 다르지 않나요? 솔직히 놀랐어요. 이런 자연 친화적인 도시일 줄 몰랐거든요. 외국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와보면 깜짝 놀란다고. 라이딩을 마치고 탐사센터로 돌아올 때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마크 스펜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강? 거긴 그냥 콘크리트 제방 아니야. 도심 자연이라 해봤자 전시용 공원 수준일 텐데.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 좀 찾아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방금 자전거로 달려온 이 20km 구간은 그의 편견과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도시와 자연이 경쟁하지 않고 함께 숨쉬는 공간. 쓰레기 더미에서 생태낙원으로 변신한 기적의 땅.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야생동물과 만날 수 있는 도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난지고덕 겨울 철새 라이딩. 20km 구간을 자전거로 달리며 수달과 철새를 동시에 만나는 도시.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낙원으로 20년간 복원한 기적. 3세대가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자연보호구역급 체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이 도시의 폐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날 저녁 6시 광화문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러시아워 한복판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 버스. 정류장에 길게 늘어선 줄, 차들이 붉은 브레이크 등을 길게 이어붙인 도로. 전형적인 메가시티의 퇴근 시간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서울다운 모습을 보시는군요. 윤혜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10분만 걸어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어요. 정말일까요? 그녀의 안내를 따라 빌딩들 사이사이로 난 좁은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어요. 계단 곳곳에는 청계천 방향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계단을 내려가자 갑자기 다른 세상이 나타났어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작은 물길, 청계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차들이 싱싱 달리는 대로 바로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물소리가 도시 소음을 다 덮어버렸어요. 천변에는 벌써 산책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직장인들.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연인들. 여기서 최병남 할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72세인데 매일 여기를 걸으세요. 정말로 다리 아래에서 목도리를 바짝 올린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익숙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윤 선생님. 오늘도 외국 손님이 오셨네요. 최병남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CNN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멀리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생태를 담으러 왔습니다. 그럼 제대로 오셨네요. 여기가 바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이거든요. 할아버지와 함께 천변길을 걸었어요. 퇴근하고 10분만 걸어 내려오면 이 물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가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이 자리에 이런 물길이 있을 거라고. 천변 낮은 곳에는 오리 몇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서 있는 외가리 한 마리가 가로등 불빛 아래 거의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새들도 여기 와요? 당연하죠.
이 친구들도 퇴근 후에 쉬러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농담 섞어 말했어요. 여기는 예전에 어땠나요? 제가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위쪽 대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예전엔 다 덮여 있었어요. 저 위에 도로만 있었고 물은 다 저 아래 어둠 속에서 썩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한 20년 전부터요. 덮개를 걷어내고 물길을 되살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잠시 멈춰서서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는 은퇴 후에 여기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산책로인 줄 알았는데 매일 오다 보니까 이게 제 치료제가 된 거예요. 치료제요?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서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도시재생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 위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가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건 뭔가요? 수달 발자국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미롭게 말했어요. 청계천에도 수달이 와요. 도심 한복판까지 말이에요. 정말로 진흙 위에 작은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5개 발가락이 뚜렷한 수달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수달 발자국을 보다니. 제가 감탄하자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세대는 매번 신기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계속 계단을 내려와 천변길로 합류했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저도 야근하고 나면 집에 바로 안 가고 여기서 한 바퀴 돌고 가요. 그럼 머리가 맑아져요. 서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직장인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며 지나갔어요. 중년 남성이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커플이 손을 잡고 다리 위 불빛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곳을 뭐라고 불러요? 최병남 할아버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도시재생, 하천복원 이런 말들을 쓰죠. 어려운 말이네. 우리는 그냥 물 다시 살린 것이라고 해요. 할아버지의 표현이 더 와닿았어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청계천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로등이 물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흔들렸어요. 다리 위로는 차들이 지나가며 불빛을 그어놓았습니다. 새들도 밤에 여기 있어요? 제가 물어보자 윤혜정 선생님이 답했어요. 외가리는 밤에 더 활동적이에요. 저 친구 보세요. 정말로 어둠 속에서 외가리 한 마리가 물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최병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새들도 그렇겠죠, 뭐.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여기 와서 피로 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사람이나 새나 마찬가지예요.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오늘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런던의 템즈 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일상적이고 더 시민 친화적이었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청계천. 퇴근 후 10분 거리, 도심 한복판에서. 물소리와 새를 만날 수 있는 치유 공간 복개된 하천을 되살려 시민들의 일상적 위로가 된 도시 재생의 모범. 직장인들의 일상적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자 수달까지 찾아오는 도심 생태 통로. 마크에게서 온 메시지도 확인했어요. 청계천? 그거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관광지 아니야? 진짜 환경 문제는 따로 있을 텐데. 저는 답장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청계천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매일 그 물소리에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넷째 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뚝섬 유원 지역에서 내렸어요. 지하철 몇 정거장만 타면 국립공원급 숲이 나와요. 윤혜정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하철역 출구에서 5분도 안 걸어가니 서울숲 입구가 나타났어요. 겨울이라 나뭇잎은 모두 떨어졌지만 가지 끝마다 딱딱하게 맺힌 겨울눈들이 오전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다른 용도였어요.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골프장이랑 경마장, 정수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걸 숲으로 만든 거예요? 2005년에 시민공원으로 조성했죠. 지금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숲이 됐어요.
서울숲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인데도 도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발밑에 작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토끼 발자국, 다람쥐가 파놓은 도토리 구멍들. 여기 정말 야생동물이 살아요? 당연하죠. 노루도 있어요. 김도윤이 숲 깊은 곳을 가리켰어요. 도심에서 노루를요? 새벽이나 저녁에 간혹 나타나요.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난리 나죠. 정말 신기했어요. 1천만 도시 한복판에서 노루를 볼 수 있다니. 숲속으로 더 들어가니 작은 연못이 나타났어요. 그 주변에는 겨울철 새들이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숲 생태숲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에요. 동물들만을 위한 공간이죠. 철책 너머로 보이는 숲은 정말 원시림 같았어요. 쓰러진 나무도 그대로 놔두고 낙엽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못 들어가요? 동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려고요. 도시에서도 완전히 야생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왔어요. 나뭇가지에 앉더니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저 친구들이 숲의 주인이에요. 김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봤거든요. 까마귀 떼 보면 서울숲이구나 싶어요. 오후에는 남산으로 이동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남산숲이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남산은 서울의 허파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조선시대부터 서울을 지켜온 산이죠.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니 남산 전체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 너머로는 빽빽한 아파트와 빌딩들이 보였지만 숲과 도시가 서로를 압도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도시를 내려봐요. 김도윤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래도 나 혼자 버티는 건 아니구나 싶은 거죠.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 풍경 속에서도 여기저기 녹색 띠들이 보였습니다. 한강, 청계천, 크고 작은 공원들이 도시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저기가 청계천이고 저기가 한강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하나씩 가리켜줬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서울이 얼마나 많은 자연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북한산 자락을 걸었어요. 지하철 3호선 종점 구파발역에서 버스로 20분이면 국립공원 입구였습니다. 지하철로 국립공원에 갈 수 있다고요? 네, 서울의 자랑 중 하나예요. 새하얀 눈을 뒤집어 쓴 북한산 능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젠을 신고 천천히 올라가는 등산객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국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웃었어요. 집에서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설산 하이킹이 가능하거든요. 등산로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는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면서도 이런 산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매일 오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요. 건강해야 손주들 봐줄 수 있잖아요. 그분의 배낭에는 보온병과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왔다고 했습니다. 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노년 생활이 활기차죠. 내려오는 길에 만난 30대 직장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와요. 주말에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거든요. 자주 오세요? 한 달에 2~3번은 와요. 회사에서 30분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서울의 숲과 산들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인 치유 공간이라는 것을.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정리하며 런던과 비교해봤어요. 런던에서 이런 자연을 만나려면 최소 몇 시간은 교외로 나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지하철 몇 정거장이면 국립공원급 자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서울숲 남산 북한산. 지하철로 접근 가능한 도심 속 국립공원급 자연 노루가 사는 도심숲. 케이블카로 오르는 도심산, 설산 하이킹이 가능한 지하철 종점. 시민들의 일상적 치유 공간이자 3세대가 함께 즐기는 건강 놀이터.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줄을 추가했어요. 강이 도시의 허파라면 서울의 숲과 산들은 도시의 어깨 같은 존재다. 힘들 때 기대고 올라가서 숨 고를 수 있는 곳.
다섯째 날 한강 본류가 아닌 작은 생태 통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여의색강 생태공원. 초고층 빌딩들과 여의대로 8차선 도로 바로 옆이었는데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갈대와 작은 물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조용한 습지였습니다. 여기가 여의색강이에요. 서울시 생태도시 전략 담당 박은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39세의 차분한 공무원이었는데 생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한강 본류와 연결된 작은 지류예요. 원래는 그냥 하천이었는데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죠. 나무다리를 건너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로 옆에는 63빌딩과 IFC가 우뚝 서 있었는데 이곳만큼은 완전한 자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리 위에서 조용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발견했나 봐요. 뭔가 움직여.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갈색 털덩어리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달이에요. 윤혜정 선생님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아이들이 와. 하며 감탄했지만 엄마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했어요. 수달이 여의도까지 와요? 제가 놀라며 물어보자 박은지 과장이 답했어요. 한강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수달이 이곳까지 온다는 건 생태계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윤혜정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수달이 예민해요. 물이 깨끗하고 먹이가 풍부해야 살 수 있거든요. 조용히 관찰하고 있으니 정말 다양한 새들이 보였어요. 외가리, 청둥오리, 흰죽지,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새들까지. 여기는 시끄럽지 않나요? 바로 옆이 대로인데. 갈대가 자연방음벽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새들도 적응하죠. 정말로 갈대숲 안쪽은 놀랍도록 조용했어요. 바로 옆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데도 물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여기는 도시와 숲 사이의 완충지대 같은 곳이에요. 박은지 과장이 설명했어요. 길동생태공원은 여의색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작지만 더 정교하게 설계된 생태 공간이었습니다. 습지, 초지, 수림대가 작은 면적 안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자연을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겨울눈 관찰 프로그램 중이에요. 자연 해설사가 아이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뭔가 부풀어 있죠?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이게 뭐예요? 봄을 준비하는 겨울눈이에요.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따뜻해지면 새싹이 나올 거예요. 정말요? 신기해.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이 들려왔어요. 한쪽에서는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관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 봄의 꽃이 돼요? 그럼. 할머니도 어릴 때 이런 걸 보고 자랐어. 할머니도 이런 곳에서 놀았어요? 우리 때는 이런 공원은 없었지. 하지만 뒷산에서 이런 놀이를 했어. 3세대가 함께 자연을 경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은지 과장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서울은 한강 청계천 같은 큰 축 말고도 이런 작은 생태 공원들을 도시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정말로 서울 전체에 작은 녹색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모두 몇 개나 돼요? 크고 작은 생태 공원 수변 공원이 100여 개 정도 됩니다. 몇 개요? 네, 도심과 자연을 얇은 실처럼 이어놓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서울이 한 곳에 거대한 자연을 집중시킨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작은 숨구멍들을 뚫어놓은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생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박은지 과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시민들도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효과가 있나요? 수달 분포가 넓어진 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전에는 상류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도심까지 내려와요. 길동생태공원에서 나오는 길에 김도윤이 말했어요. 어릴 때는 이런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이런 공원이 있어요. 좋은 변화네요. 네, 특히 코로나 때 정말 고마웠어요. 멀리 못 가도 이런 곳에서 숨 쉴 수 있었으니까. 저녁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무리했어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는데 강변에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윤혜정 선생님이 웃었어요. 자연과 도시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울리는 거죠. 노트에 적었어요. 여의색강길동 생태공원. 초고층 빌딩 옆에서 수달과 새를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 100여 개의 작은 생태공원들을 실처럼 이어 도시 전체를 연결한 생태. 네트워크 한 곳의 거대한 자연이 아닌 곳곳에 뚫어놓은 작은 숨구멍들의 집합체. 그리고 제 다큐 서사의 핵심이 되는 문장을 추가했어요. 서울은 군데군데 작은 숨구멍을 많이 만들어서 스스로를 살려온 도시다. 그리고 그 숨구멍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생명체가 되었다. 서울 촬영을 마치고 뉴욕 CNN 본사 편집실에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벽면 모니터에는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영상들이 타임라인 위에 차곡차곡 올라가 있었습니다. 밤섬 겨울철새학교의 망원경 장면. 난지에서 고덕까지 이어진 자전거 라이딩. 청계천 저녁 물소리와 최병남 할아버지의 잔잔한 고백. 서울숲의 겨울눈과 북한산의 설경. 여의색강의 수달과 길동생태공원의 3세대 가족들. 제가 붙이고 싶은 제목은 하나였어요. 도시가 숨쉬는 법, 서울의 조용한 기적. 하지만 편집실 문이 열리며 마크 스펜서가 들어왔을 때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나도 서울 파일럿 만들어봤어. 그가 USB를 컴퓨터에 꽂자 대형 스크린에 그의 버전이 재생됐습니다. 여름 장마철 한강 범람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빽빽하게 서 있는 40층, 50층 아파트 단지들. 붉은 열지도 위에 표시된 서울 글자.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와 함께 흘러나오는 경고음. 내레이션은 기후위기, 과밀주택, 에너지 소비 급증을 차분하게 짚어갔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이 위기도시인 건 맞지. 마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찍어온 건 너무 홍보 영상 같아. 홍보 영상이요? 철새, 수달, 예쁜 공원. 관광청에서 만들 법한 내용이지. 진짜 문제는 안 보이고. 저는 마크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며칠 전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최병남 할아버지가 청계천에서 그래도 살만하다고 했던 말. 김도윤이 한강이 제 피난처라고 했던 고백. 3세대가 함께 철새를 관찰하던 밤섬 체험관의 따뜻한 분위기. 시청자들은 위기 스토리에 더 몰입한다고 레이니. 마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도 있어. 넌 그거 알고 있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청률이 낮으면 제 팀이 축소되고 저 역시 좌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마크, 위기도 당연히 보여줄 거야.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도시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도 같이 보여주고 싶어. 숨을 쉰다고? 응. 1천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왔는지.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레이니,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은 더 복잡하고 어둡다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타협하지 않기로요. 그럼 두 버전 다 만들어서 테스트해보자. 정말? 응. 시청자들이 어떤 걸 선택하는지 보자. 다음 주 동안 저는 밤낮으로 편집실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찍어온 모든 영상을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윤혜정 선생님이 사람이 조금 덜 가지는 대신 새들이 더 머무는 곳이라고 했던 말. 박은지 과장이 보여준 100여 개 생태공원이 실처럼 이어진 서울지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우리가 강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새들이 인사하러 온다고 설명하던 장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냈어요. 제목을 다시 정했습니다. 숨쉬는 메가시티 서울이 자연에게 배운 것들. 첫 장면은 조용한 새벽 한강으로 시작했어요. 안개가 살짝 낀 수면과 그 뒤로 천천히 떠오르는 도시 스카이라인. 드론 카메라가 강을 따라 흘러가며 밤섬, 여의색강, 청계천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제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렀어요. 서울은 1천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강과 개천, 숲과 작은 습지들을 지키기 위해 한 발짝씩 물러나는 선택을 해왔어요. 윤혜정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조금 덜 가지는 대신 새들이 더 머무는 곳이에요. 최병남 할아버지의 잔잔한 증언도 들어갔어요.
퇴근하고 여기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래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윤의 솔직한 고백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강이 제 피난처예요. 멘탈 무너질 때마다 여기서 버텼거든요. 다큐의 중반부에는 마크가 우려했던 현실적 문제들도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위기를 강조하는 대신 해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으로 변신한 난지의 20년 역사. 복개된 청계천을 되살린 시민들의 노력. 폭파됐던 밤섬이 다시 철새 낙원이 된 기적. 마지막 장면은 한강 위를 저공 비행하는 샛대를 따라가다가 서서히 시야가 넓어져 강과 숲과 빌딩이 함께 들어오는 겨울 파노라마였어요. 제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습니다. 도시는 자연에게 한 발 물러날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서울의 겨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버전 모두 사내 테스트 상영을 거쳤어요. 마크의 버전 시청률 예측 7.2%, 충격도 높음, 기억 지속도 중간. 제 버전 시청률 예측 8.9%, 충격도 중간, 기억 지속도 높음. 예상외였어요. 내 버전이 이겼네. 마크가 아쉬워하면서도 인정했어요. 시청자들이 희망적인 스토리를 원하나 보다. 결국 제 버전으로 방영이 결정됐어요. 방송 후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치를 훨씬 넘어섰고 SNS에서는 서울 여행 문의가 폭주했어요. 특히 겨울철새 라이딩 밤섬 철새학교는 외국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코스가 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외국인이 우리 동네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다니. 손주 데리고 밤섬 가봐야겠어요. 청계천 산책이 이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가 참 좋은 도시에 살고 있구나. 특히 6070대 시청자들이 열렬히 반응했어요. 자신들이 젊었을 때 개발한 도시가 늙어서는 자연을 되살린 도시가 되어 외국 언론에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걸 보며 복잡하지만 뿌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크도 결국 인정했어요. 내가 맞았어. 서울에 이런 면도 있었구나. 고마워, 마크. 하지만 내가 지적한 문제들도 분명 있어. 다음에는 그것도 함께 다뤄야겠어. 몇 달 후, 다큐는 국제환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도시재생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상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가시티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한 작품. 시상식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도시를 절망의 소비재로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도시가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시대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생각해요. 서울에서 보낸 그 일주일을.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던 모습을. 새들과 사람이 함께 겨울을 나던 풍경을. 그리고 깨닫죠. 진짜 기적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꾸준히 매일 계속되는 것이라는 걸. 서울의 겨울처럼요.